2004년 3월 8일.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는 건 제 삶이 두 갈래로 나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기 시작한 날이었고 햇살은 유난히 고왔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을 등교시키고 나와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왼쪽 겨드랑이 아래가 묘하게 뻐근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참이었거든요. 피로 누적이지 뭐. 요즘 워낙 잠도 부족했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며 병원 문을 밀었을 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은 씨,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의 간호사가 저를 불렀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원 냄새는 언제나 그렇듯 익숙하면서도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성 림프종 초기 단계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비호지킨 림프종이고 아직 전이는 없지만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 중의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고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림프종? 암이라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제 가슴은 서서히 조여왔고 손끝은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꿈일 거야라는 생각만 반복되었고 그 와중에도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초기 발견이라 치료 반응은 좋을 수 있어요. 항암 치료를 곧 시작하셔야 하고 식단 조절도 병행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에 미리 조율하시고요. 혹시 배우자분과 같이 오셨나요?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왔어요. 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벌써 몇 달째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건우를 키우면서 부부란 이름이 남아있는 게 겨우였죠. 그렇기에 이 충격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결국 저 혼자였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등을 비췄지만 그 온기가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건우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배 안 고파? 응. 과자 먹었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고 저는 그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이제 병든 몸을 가진 사람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 두 다리로 버텨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아이의 엄마로서.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까지 쓰러지지는 않겠다고. 내 삶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걸.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가족이니까 믿고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저는 물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검사 결과 나왔어. 림프종이래. 초기긴 한데 바로 치료 시작해야 한대. 남편은 잠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맥주 캔을 땄습니다. 뭐라고 좀 말해봐. 우리 같이 생각해봐야 하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은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올 말이야?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저는 애써 참았습니다.
보험 처리되겠지. 일단 병원에선 촉인이라 가능성은 있다고 했어. 남편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해. 나 지금 회사에서 정신없고 당신 일까지 챙길 여유 없어. 그 한마디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싸우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종이컵에 물을 따르며 혼자 울었습니다. 건우가 깰까봐 참았고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외면당했으니까요. 며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빠르게 빠져나갔고 구토와 어지럼증은 일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남편은 마치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엔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파도 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아프다고 세상이 멈춰? 나도 힘들어. 그 순간 제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옷가지 몇 개를 쇼핑백에 담아 거실에 내놓았습니다. 이 집엔 내 아들과 나를 짓누르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상대는 미련도 없었고 저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건우의 양육권은 다행히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대신 위자료도 지원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넌 혼자야. 그 말은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혼자일 거야. 하지만 나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아.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몸도 약했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주변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었습니다. 건우는 매일 저를 안아주고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이 아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꺾이면 아이도 꺾일 테니까요.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삶의 유일한 보호자다. 그 문장은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마치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병원에서는 항암 스케줄을 주 단위로 조율하며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약해지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건우는 매일 자라났고 당장 내일 먹을 밥이 필요했으니까요. 적금은 이미 다 깼고 보험금은 치료비로 바닥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릴 처지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주는 001짜리 공고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동네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 말 도와주실 분이라는 종이를 유리창에서 발견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연탄불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장님은 70 가까운 할머니셨습니다. 김밥 말 줄 아세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눈을 마주치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시키고 단무지를 자르고 손이 어설펐지만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첫날 일당은 25,000원. 그 돈을 쥐고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다시 돈을 벌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돈은 제 손으로 다시 삶을 움직였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루 4시간씩 오전에는 김밥을 말고 오후엔 건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저녁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집에서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은 기운이 빠져 손끝이 저릴 때도 있었지만 일만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말없이 제 손에 찐 고구마를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대견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열심히 말았습니다. 줄기가 얇고 단무지가 흘러나오지 않게 조심히.
김밥 한 줄을 완성하면 마음 한 조각이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우는 묵묵히 잘 따라줬습니다. 학교 끝나면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가끔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엄마 김밥 맛있겠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쪽지를 냉장고에 붙이고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절대 멈추지 않겠다. 김밥을 말던 손이 익숙해지자 사장님은 하루에 10,000원씩 일당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지은 씨 없으면 나 못해. 손이 야무져졌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은 아픈 몸도 잊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그 가게에서 매일 김밥을 말았습니다. 아침 공기 속에 김을 굽는 냄새, 주먹밥을 찾는 학생들의 목소리,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무너졌던 자존감이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주말에 시장에 가볼래요? 내가 아는 분이 식당에서 사람 구한다 하던데 일당도 더 좋고 일 배우면 나중에 가게도 할 수 있대.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김밥만 말고 진짜 내 삶을 말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미약하지만 내 두 손이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언젠간 나와 건우를 새로운 자리로 데려다 줄 거라는 희망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소개로 나간 식당은 종로 뒷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한식당이었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주방은 좁고 뜨거웠으며 식기세척기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시선은 거대한 스테인리스 설거지통에 멈췄습니다. 그 옆에 산처럼 쌓인 접시, 냄비, 수저통. 이걸 내가 다 해야 하는 건가? 그 생각에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아직 항암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었고 수세미를 쥔 손엔 진물이 배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 통증을 붙잡고 일했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첫날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접시 씻기, 바닥 닦기,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끝났으면 이거 양파 좀 깎아줘요. 불판 교체했으면 뒷주방 닦고 가요. 일은 끝이 없었고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자신에게 하나씩 질문했습니다. 이걸 매일 해도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힘 아니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바닥은 부르트고 팔은 뻐근했지만 제 안에는 묘한 성취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약했던 마음보다 강한 몸을 택한 하루였으니까요. 식당의 주방 이모님들은 거칠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지은 씨, 손 조심해. 약 바르고 자. 나도 예전에 혼자 애 키워봤어. 버텨내는 거 그거 쉽지 않지. 그들의 말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부대끼는 하루하루는 녹록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자르면 눈물이 덜 난다는 것, 불판 닦을 때 물에 식초를 타면 기름때가 더 잘 지워진다는 것. 그렇게 저는 일의 요령과 함께 삶의 생존법도 배워갔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매일 손에 쥐는 현금이었습니다. 일당 6만 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가 하루를 버텨낸 증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건우에게 학용품을 사줄 수 있었고 겨울엔 보일러도 마음 편히 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하루하루 누적된 피로는 결국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바닥을 닦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허리를 펴려다 그대로 주저앉았고 이모님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 얼굴이 하얘. 그 말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고 손끝은 얼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단순 과로였습니다. 기적이다 싶었습니다. 이 정도 몸 상태에 이 정도 일이라니
그래도 무너지지 않은 게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몸이 버텨야 일도 아이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건우는 어느 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빨리 커서 엄마 도와줄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설거지통 앞에서도 주방 열기 속에서도 나는 꺾이지 않았다. 작고 더운 주방 안에서 김치 국물이 튄 앞치마를 두른 채 저는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넉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틈틈이 손님들의 식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판 위 고기를 구우며 소란스러운 테이블도 있었지만 가장 조용한 자리는 언제나 국밥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쇠숟가락으로 국물 한 숟갈 뜨고 밥을 말아 우걱우걱 씹는 모습. 그 안에 무언가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누군가는 속을 달래며 또 누군가는 고단한 생계를 채우기 위해 국밥을 한 그릇 묵묵히 먹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늦가을 저녁. 홀 구석에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옷은 젖었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되겠소? 그 말을 듣고 주방 이모는 눈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저 손님은 내가 안다. 근처 다세대에 혼자 사시는데 형편이 어려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시게 해드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다귀 국물을 따뜻하게 데우고 밥을 넉넉히 담았습니다. 쪽파도 넉넉히 넣고 고기도 부드러운 쪽으로 골라 담았습니다. 잠시 후 손님은 국밥을 한 숟갈 뜬 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 이 국물 한 모금이 살리는 거요.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건져주는 위로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국밥을 끓이고 싶다. 누구든 위로받을 수 있게. 따뜻하게 정직하게. 처음으로 내 가게라는 꿈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아직은 생계가 먼저였고 치료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제 하루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작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부러 주방의 국밥 파트를 도맡아 배웠습니다. 사골은 몇 시간이나 끓여야 하는지, 무와 대파는 언제 넣어야 가장 단맛이 우러나는지, 잡내를 없애는 된장 비율, 소금 대신 액젓을 썼을 때의 깊은 맛. 이모님들은 처음엔 뭘 그리 열심히 배워하셨지만 차츰차츰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습니다. 어느 날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끓인 국밥이 제일 진해. 너 이 일 오래 할 사람 같아.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저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이어리 한 구석에 썼습니다. 국밥은 뜨겁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더 따뜻해야 한다. 그렇게 제 안에 국밥이라는 단어는 한 끼를 넘어서는 의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따뜻함,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 그 한 그릇의 기적이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줄 거라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말이야, 국밥을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마음을 담아. 그게 맛에서 느껴져. 사장님의 말은 소박했지만 제게는 낯선 위로였습니다. 누군가 내 손끝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좋다고 인정해준 건 참 오랜만의 일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소고기 양지 몇 점과 무, 대파, 액젓을 넣고 푹 끓였습니다. 어린 건우는 코끝을 찡그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식당보다 더 맛있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내 가게. 처음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생각이 서서히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창업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 멀고도 두려운 단어였습니다. 당장 돈이 없었고 가게를 얻는 건 물론 장사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어 한우 국밥집이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따뜻한 식탁 하나. 그게 내 꿈이다. 그 후로 저는 쉬는 날마다 시장을 돌며 식자재 가격을 적었습니다. 소고기, 무, 파, 마늘, 쌀, 국간장, 멸치. 어떤 브랜드가 맛이 깊은지, 단가가 적정한지 하나하나 체크하며 작은 공책에 정리해 나갔습니다. 직접 시장 상인들에게 말을 걸고 제가 나중에 가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재료를 받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해내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보기 드물어.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저축은 여전히 빠듯했고 항암 후유증으로 몸 상태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하루에 6만 원씩 쌓이는 노동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커피 한 잔 안 사 마시고 기껏해야 6천 원짜리 김치찌개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모으니 통장엔 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가게를 얻는 건 불가능했지만 중고 조리기구를 사 모으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헛냄비, 작은 가스버너, 중고 국밥 뚝배기 10개, 작은 원형 테이블 2개도 중고 매장에서 샀습니다. 집 좁은 베란다엔 조리기구가 쌓였고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 걸음은 뗐다. 그러던 중 예전 김밥 가게 사장님이 우연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 우리 가게 자리 비었어. 이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접으려고. 보증금 조금만 받고 넘기고 싶어. 넌 해낼 사람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한참을 고민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절반만 주고 나머진 벌면서 갚아. 내가 가게를 지킨다면 그게 내 위로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우국밥 정성식당이라는 가게 이름을 노트에 처음 써보았습니다. 진짜로 내 국밥을 끓일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이제 다른 사람의 삶까지 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작은 간판엔 검은 붓글씨로 정성식당이라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더 작게 한우국밥 전문 이라는 글자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가게 한복판에 서서 조용히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조리대는 좁았고 뚝배기 10개가 놓인 선반도 헌 것이었지만 그곳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몇 번을 끓이고 식힌 국물, 수없이 맛을 보며 조정한 간. 모든 게 내 손으로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영업일의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들뜬 마음을 누르며 대파를 썰고 고기를 삶고 국밥 육수를 끓였습니다. 불 위에 놓인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김이 올라오자 마치 마음속 무언가도 뜨겁게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첫 손님은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누런 점퍼를 입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국밥 돼요? 네, 따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말을 하며 국물을 뜨는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첫 손님, 첫 주문. 설레면서도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뚝배기에 담긴 국물을 내어놓자 그 손님은 한참을 말없이 국밥만 드셨습니다. 국물이 식을 때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국 집에서 엄마가 끓이던 맛이 나네요. 그리고는 묵묵히 뚝배기를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런 데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자주 올게요. 그 말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그리움, 그리고 위안이 담긴 한 그릇. 오전 내내 손님은 드문드문 들어왔지만 하나같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작게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소금이 필요 없네. 간이 딱 좋아요. 라고 했고 어떤 분은 국밥집은 냄새부터 믿음이 가야 해. 여긴 그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뚝배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점심 무렵 배달 주문도 한 건 들어왔습니다. 근처 인쇄소 사장님이었는데 국밥 3그릇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데라서 궁금했어요. 직원들이랑 나눠 먹게요. 맛있으면 자주 시킬게요. 배달통도 오토바이도 없었기에 그냥 국밥을 꽁꽁 싸서 종이 가방에 담아 직접 인쇄소까지 걸어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어 얼굴이 시렸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12만 원.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기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번 첫날이야. 그날 밤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건우에게 따뜻한 국밥을 데워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가게에서 일했어. 건우는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지다. 나도 커서 엄마 가게 도와줄 거야. 그 말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고된 날도 이 따뜻한 국물처럼 천천히 깊이 그리고 묵묵히 이겨내야 한다고.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처음으로 환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게 끓인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 그 믿음 하나로 문을 연 정성식당은 오픈 첫 주 동안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주방을 더 닫고 배달이 없을 때는 인근 사무실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명함 대신 손글씨로 쓴 국밥 소개지를 들고 안녕하세요. 근처에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직접 끓인 진한 국물 드셔보세요. 말을 걸 때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건우의 얼굴이 떠오르면 한 번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목요일 오후 2명의 손님이 조용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수첩을 펼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국밥이 맛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고기를 부드럽게 손질하고 파를 듬뿍 얹어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식사를 마친 후 명함을 건넸습니다. 5호 동네 맛집 블로그 운영팀. 포스팅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 그럼요, 감사하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조심스레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를 찾아보았습니다. 제 가게의 이름, 제 국밥 사진, 그리고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국밥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뚝배기 위에서 뜨거운 삶이 김처럼 피어오른다. 그 글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손님 수가 2배로 늘었고 주말엔 줄까지 생겼습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어 예전 식당 이모님께 부탁드려 서빙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게가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매출이 30만 원을 넘겼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의 몇십만 원이 더 귀하고 눈부셨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시간의 값이었으니까요. 건우도 변했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친구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대. 학교에서 우리 엄마가 국밥집 사장님이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사장님이라 불러보았습니다. 정성식당 사장 한지은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낯설고 또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바빠질수록 저는 몸을 더 혹사하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저녁 9시가 되어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건우 숙제도 봐야 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은 손목에 통증이 심해 젓가락을 들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선 과사용 증후군, 물리치료 권고. 잠시 멈춰야 했지만 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 멈추면 안 돼. 저는 고무밴드로 손목을 감싸고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기적은 거창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김치를 담가다 주기도 했고 근처 인쇄소 사장은 메뉴판을 무료로 새로 뽑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배달 어플에 별 5개 후기를 남겼고 어떤 날은 퇴근길에 국밥 한 그릇 사러 오며 여기 밥 먹으면 힘이 나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내가 국밥 하나로 사람을 맞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밤마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 오늘 배운 것, 부족했던 점, 고쳐야 할 메뉴를 적었습니다. 사장은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단골 손님들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은 저에게 큰 위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던 오전 10시쯤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 아니, 낯익지만 너무 낯선.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할 얼굴. 지은아. 그 목소리 하나에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입원실 침대 위에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팔엔 링거가 꽂힌 채 미안해. 나 여기까지만 할게. 그 말을 남기고 떠났던 사람. 그 사람 성욱이었습니다. 나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 우연히 가게 간판을 봤어. 우연. 30해 전 나를 버리고 사라졌던 사람의 입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림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처럼 요동쳤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어.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너무 어렸고 감당이 안 됐어. 하지만 이제는 혹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늦었어. 성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우 내 아들이잖아.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30년 전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분노가 기름 부은 듯 다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건우는 내가 지켰어. 내가 떠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았어. 너무 늦었어. 넌 그 어떤 설명도 자격도 없어. 성욱은 더는 말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저는 다시 불을 확인하고 국을 데웠습니다. 식당은 열려 있었고 곧 점심 손님이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건우가 야근을 마치고 가게로 들렀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된 건우는 엄마의 가게에 올 때마다 어린 시절 그 추억을 되새기듯 국밥을 천천히 떠먹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엄마는 뭐라고 하지 않을게. 그 선택은 내 거야. 건우는 잠시 국물 위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미 충분해.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엄마가 나한텐 전부였어. 그 사람이 뭐라 해도 내 기억 속엔 없잖아. 다시는 말 안 꺼내도 돼. 그 순간 저는 비로소 30년 넘게 안고 살아온 그림자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는 누군가의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성식당의 사장이었고 한 아이의 엄마였고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며 오늘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상처로 멈출 것인가, 상처를 안고 걸어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오늘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등지고 아침 6시 늘 그렇듯 저는 불을 켜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가게 오픈 시간은 8시였지만 내 국밥은 적어도 3시간은 우려야 제대로 된 맛이 났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며 퍼지는 향을 맡으며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정성식당은 올해로 15년째. 작았던 이 가게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가맹점은 전국에 20곳이 넘었습니다. 건우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는 정성식당 브랜드의 본사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장 처음 그 골목에 있는 본점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제 시작이자 지금의 전부니까요. 사장님, 오늘도 똑같이 주세요. 국물 진하게, 파 많이. 매일 아침 문을 열자마자 오는 단골이 말합니다. 그는 몇 해 전 부인을 떠나보낸 후 혼자 국밥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는데 이젠 말없이 국물 한 모금 마시는 것만 봐도 그의 하루 기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끔 음식보다 더 조용하게 뚝배기 안에서 끓습니다. 전 남편 성욱은 그날 이후 한 번 더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가게 앞에 선 채 몇 분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미움도 아쉬움도 이제는 더 이상 품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어쩌면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잘 사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제 두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가장 맛있는 복수라는 걸 말이에요. 국밥은 어느 날 갑자기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국을 끓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더는 생존을 위해 국밥을 끓이지 않습니다. 나는 위로를 위해, 기억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국을 끓입니다. 건우는 가끔 묻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 그때 다 내려놓고 가게 연 거. 저는 늘 똑같이 답합니다. 국밥 한 그릇 덕분에 내 삶이 다시 끓기 시작했거든. 나는 그걸로 충분해. 인생은 결코 예고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흐름 속에서 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데워졌다는 사실 하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도 국은 끓고 정성은 이어지고 나는 한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